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린 어느 어리석은 집안에 대한 사연이랍니다. 에헤이, 춘심이. 지겨운 시집살이 이야기 말고 좀 재미난 것 좀 들려주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요. 허허, 그리 성급히 짐작하지 마시오. 이 이야기는 눈물 콧물만 빼는 그런 답답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며느리가 억울하게 쫓겨나 맨주먹으로 한양을 뒤흔들고 마침내 통쾌하게 인생 역전을 이루는 아주 속 시원하고도 맛깔나는 이야기니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팥죽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던 어느 해 동지날 박서방 댁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는데 그 해에 아주 복덩이 같은 며느리 하나를 들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아랑이었습니다. 아랑아씨, 그녀는 이름처럼 맑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손재주가 실로 신기에 가깝다고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그 소문이 한낱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동짓날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날 아침 아랑은 시어머니의 명을 받아 동지에 쓸 팥죽을 쏘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가 팥을 삶고 새알심을 빚기 시작하자 부엌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아주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단순히 팥 익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마치 잘 익은 꿀과 밤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한데 섞어 놓은 듯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황홀한 냄새였답니다. 그 냄새는 얌전히 부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스르르 넘어 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밭에서 일하던 농부는 호미질을 멈추고 킁킁거렸고 서당에서 글을 읽던 아이들은 침을 꼴깍 삼켰으며 심지어는 알아누워 입맛을 잃었던 노인들마저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인고?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 임금님께서 민정을 살피기 위해 미행으로 이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 임금님께서 그 기묘하고도 달콤한 팥죽 냄새에 하고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이보게들 멈추어라. 대체 어디서 이토록 식욕을 돋우는 냄새가 나는 것이냐. 내 평생 궁궐의 산의 진미를 다 맛보았지만 이처럼 마음을 끄는 냄새는 처음이로다. 임금의 행렬이 고작 팥죽 냄새 때문에 길 한복판에 멈춰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미행 중이라 임금의 신분을 아는 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택 며느리가 쏜 팥죽 냄새가 하늘 높은 분의 발길마저 멈추게 했다더라 하며 온종일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지요. 그날 아랑이 쏘어낸 팥죽은 과연 그 명성대로 천하일미였습니다. 한 입 맛본 사람들은 모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경에 빠졌다고 하지요. 아랑의 비범한 재능은 비단 팥죽 쏘는 솜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늘이 내린 재주를 타고난 듯 보였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그 신통한 손을 복을 부르는 손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바느질을 하면 그 솜씨가 어찌나 정교하고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웬만한 옷 한 벌을 뚝딱 지어냈습니다. 그녀가 지은 옷은 입으면 마치 날개가 돋아난 듯 가볍고 편안했으며 그 옷매무새는 한양 최고의 침선장도 혀를 내두를 만큼 기품 있고 아름다웠지요. 그녀가 배틀에 앉아 길쌈을 하면 온 집안에 찰카닥 찰카닥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평범한 무명실과 명주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달빛처럼 은은하고 고운 빛을 내는 비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짠 옷감은 만져보면 구름처럼 부드럽고 입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한번 입어본 사람은 다른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요리 솜씨는 또 어떠한가? 팥죽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재료가 없어도 그저 텃밭에서 난 흔한 푸성귀와 산에서 캔 나물 몇 가지만으로도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그녀가 무친 나물은 향긋함이 십리를 갖고 그녀가 끓인 국은 그 깊은 맛에 10번을 먹어도 질리지 않았으며 그녀가 빚은 떡은 쫄깃하고 달콤하여 한 번 맛보면 평생 그 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시들시들하던 화초는 다시 생기를 되찾아 꽃을 피웠고 비실거리던 가축들은 살이 통통하게 올랐으며 집안 구석구석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니 남편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이 어찌 그녀를 칭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소이까. 박서방은 아내를 얻은 뒤로 얼굴에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랑이 덕분에 내가 요즘 사람 사는 맛을 안다네라며 입이 닳도록 아내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마을 사람들 역시 박서방네가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들였네 그려. 저런 며느리라면 망해가던 집안도 10년 안에 거부가 될 걸세라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랑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이제는 박서방 댁 며느리가 아니라 복을 짓는 아랑아씨로 불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이 모든 칭송과 명성이 정작 그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질투와 시기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복덩이 며느리를 미워하다니. 이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신보가 곧 이 평화로운 집에 거대한 풍파를 몰고 올 모양이구려. 시어머니 김씨 부인, 그녀는 본디 욕심 많고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 박서방 댁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살림 솜씨와 아들에 대한 자랑으로 으스대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며느리 아랑이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살림 솜씨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님 솜씨에 비하면 마님 솜씨는 아직 멀었구먼 하는 식의 비수 같은 말을 던지기 일쑤였지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안주인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굴러들어온 저 어린 며느리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듯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박서방은 본디 마마보이 기질이 다분하여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따르던 유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과 혼이 난 이후로 그는 점차 독립적인 사내가 되어갔고 이제는 어머니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것처럼 보였지요. 어머니, 이제 굳은 일은 그만하시고 아랑에게 맡기시지요. 그 아이가 저보다 100배는 더 잘합니다. 어머니, 이 옷 좀 보십시오. 아랑이 지어준 옷인데 비단보다 더 곱지 않습니까? 아들의 그 순수한 칭찬들이 김씨 부인의 귀에는 어머니는 이제 쓸모가 없소. 아내가 어머니보다 더 훌륭하오 하는 날카로운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며느리를 향한 질투심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시커먼 증오의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저 요망한 것, 저 계집이 들어와 내 아들을 홀리고 내 자리를 빼앗았어. 내 전연의 그 잘난 복을 모조리 짓밟아 다시는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그날부터 김씨 부인의 교활한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괴롭혔지요. 아랑이 정성껏 밥을 지으면 몰래 소금을 한 줌 집어넣어 어찌 이리 짠 밥을 지었느냐 며 타박했고 아랑이 곱게 짠 비단에는 일부러 찬물을 엎질러 칠칠치 못한 것이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며느리 잘 둔 덕 보네라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랑의 솜씨를 칭찬하기라도 하면 그녀는 일부러 다 제가 가르쳐서 그만큼 하는 것이지요. 라며 며느리의 공을 가로채기 바빴습니다. 아랑은 시어머니의 이런 속내를 모를 리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 또한 시집온 며느리가 겪어야 할 과정의 일부려니 언젠가는 시어머니께서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 여우의 교활함과 질투에 눈이 먼 여인의 잔인함은 순진한 며느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김씨 부인의 그 비뚤어진 마음은 마침내 아랑을 집에서 내쫓을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질투가 극에 달했던 그해 겨울,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랑의 명성을 온 나라에 떨치게 했던 그 팥죽에서부터 비롯되었지요. 동지가 가까워 오자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올해 동지에는 박서방 댁 며느님이 쑤어줄 팥죽 맛을 볼 수 있겠구나 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당연히 김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또 저 계집애 팥죽 타령이군. 내가 저 꼴을 보고만 있을 소냐. 동짓날 아침 아랑이 팥죽을 쑤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려 할 때 김씨 부인이 매서운 표정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어라. 올해 팥죽은 내가 직접 쏠 것이다. 그리고는 아랑을 부엌에 들이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팥을 삶고 팥죽을 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용을 써서 만들어 보아도 아랑이 만들던 그 신비롭고 황홀한 맛은 결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밍밍한 팥죽일 뿐이었지요. 그녀가 쏜 팥죽을 맛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실망한 표정으로 역시 며느님 솜씨만 못하구먼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에 김씨 부인의 이성은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실패와 모욕이 전부 며느리 아랑 탓이라고 제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당장 아랑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요. 이 요망하고 불길한 것, 내가 이제야 내년의 정체를 알았다. 내년이 그 요사스러운 손으로 팥죽을 쑤어 우리 집안의 모든 복을 저 담장 밖으로 다 퍼내어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 네가 팥죽을 쏜 이후로 우리 집안의 재물은 늘지 않고 내 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으며 온 마을의 복이 너에게로만 향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 증좌가 아니고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대체 가당키나 한 소리란 말이요? 며느리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훔쳐 달아나는 것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 박서방이 달려와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어찌 그런 억지를 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김씨 부인은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너도 저 요물에게 단단히 홀렸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런 불길한 것을 며느리로 둘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네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맨몸으로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란 말이다. 그녀는 아랑의 등을 떠밀며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머금고 차마 어미의 등살을 이기지 못해 속절없이 아내가 쫓겨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복을 짓는 며느리 아랑은 단 한 번의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복을 훔친 요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가여운 것. 저 모진 시어머니와 무능한 지아비를 만나 저리 억울한 꼴을 당하다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얇은 저고리 치마만 걸친 아랑의 몸을 사정없이 핥히었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남편을 모두 잃고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통의 여인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며 서럽게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 있는 야속한 집의 대문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슬픔보다는 차라리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펴 보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녀의 그 복을 짓는 손이었지요. 그래, 괜찮아. 내게는 이 두 손이 있으니. 이 두 손만 있다면 설령 세상 끝에 내던져진데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선한 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정처 없이 걷던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마을에서 가장 후미지고 낡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허름한 주막 앞이었습니다. 그 주막은 장사가 되지 않아 파리만 날리는 곳이었지요. 주막의 주인은 덕자라는 비록 가난했지만 의리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호랍이었습니다. 아랑은 주막으로 들어가 주인 덕자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인장 어른, 저는 갈 곳 없는 처지이옵니다. 부디 하룻밤만 이 주막의 헛간에서라도 묵어가게 해주실 수 없겠사옵니까? 그 은혜는 제가 가진 재주로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덕자는 박서방 댁에서 벌어진 소동을 이미 전해 들어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씨 고운 아랑이 억울하게 쫓겨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꺼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지요. 아이고, 딱하게도 되었구려. 헛간이 어디 가당키나 하오. 비록 누추하지만 안쪽에 작은 방이라도 쓰시오. 숙식은 걱정 말고 몸이나 추스르시오. 그렇게 아랑은 덕자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간신히 추운 겨울밤을 피할 작은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에 홀로 누워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도 남편의 무심함도 서러웠지만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내일을 생각했지요.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이 두 손으로 무엇을 새로이 빚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아랑은 주인 덕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먼저 며칠 동안이나 묵은 때가 가득했던 주막 부엌을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았지요. 그리고는 텅 빈 찬장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음식 솜씨로 이 망해가는 주막에 손님을 끌어모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음식을 만들 재료를 살 돈 한 푼이 없었지요. 주막의 창고 또한 텅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복을 짓는 손은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에서도 가장 위대한 맛을 창조해낼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먼저 주막구석에 쥐나 파먹고 있던 거친 메밀가루 한 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눈밭 아래에 숨어있던 쌉싸름한 쑥과 뒷산의 지천으로 널린 도토리를 한가득 주워왔지요. 메밀, 쑥, 도토리.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구황작물로 먹던 가장 흔하고 저렴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주인 덕자는 그녀가 하는 일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씨, 그런 것들로 대체 무얼 만드시려고 그러시오? 쇳내도 그런 것들은 맛이 없어 먹지 않소이다. 걱정 마셔요, 주인장 어른.
그저 지켜보기만 하셔요. 아랑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도토리를 곱게 빻아 떫은 맛을 빼내고 고소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쑥은 향기만 남기고 쓴맛은 없애는 그녀만의 비법으로 데쳐내어 잘게 다졌지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메밀가루와 섞어 꿀 한 방울 넣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단맛이 나는 반죽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그 반죽을 작은 조약돌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빚어 약한 불에 정성껏 구워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투박하고 거친 재료들이 마치 마법처럼 기품 있고 향긋한 다식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식이 완성되었을 때 주막 안에는 팥죽 냄새와는 또 다른 아주 향긋하고도 기품 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소한 메밀, 냄새와 향긋한 쑥 내음, 그리고 깊은 산속의 흙 냄새 같은 도토리 향이 한데 어우러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냄새였지요. 아랑은 그 다식에 산들 다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과 들의 기운을 담아 만들었다는 소박한 의미였지요. 그녀가 막 구워낸 다식 한 그릇을 덕자에게 내밀자 덕자는 반신반의하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미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거친 재료로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드럽고도 깊은 맛. 씹을수록 퍼져나오는 향긋함과 은은한 단맛.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훌륭하고 기품 있는 맛이었습니다. 주인 덕자는 아랑이 만든 산들 다식회 그 기막힌 맛에 당장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아씨,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오. 당장 이걸 장터에 내다 팔면 우리는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아랑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옵니다. 주인장 어른, 저는 이 다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사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성껏 산들 다식을 한 소쿠리 가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지 않고 주막을 찾아오는 손님들, 그 중에서도 특히 행색이 남루하고 지쳐 보이는 가난한 나그네들에게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이것이라도 드시고 잠시 쉬어 가셔요. 처음에는 나그네들도 의아해하며 경계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한 입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다식의 맛에 인애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그녀가 내어준 다식 한 조각과 따뜻한 차 한 잔은 굶주리고 지친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랑의 선행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주인 덕자는 믿지는 장사라며 속이 탔지만 아랑의 깊은 뜻을 짐작하고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도울 뿐이었습니다. 아랑의 행동은 실로 놀라운 결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식을 맛보고 감동한 나그네들은 전국 팔도로 흩어져 자신들이 겪은 이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게. 내가 얼마 전에 어느 허름한 주막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다식을 맛보았지 뭔가. 그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신선히 먹는 음식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네. 그뿐만이 아니야. 그 다식을 만드는 아씨의 마음씨는 그 맛보다도 더 곱고 아름다웠다네. 굶주린 나그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리 귀한 것을 내어주니 필시 살아있는 보살이 틀림없을 것이야.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그 주막의 아씨와 전설의 산들, 다식에 대한 환상과 호기심을 키워나갔지요. 아랑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선행은 그 어떤 비싼 광고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랑이 가진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진정한 가치란 돈으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새겨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렇게 아랑의 이름과 산들 다식에 대한 소문은 나그네들의 발길을 따라 바람처럼 강물처럼 온 나라로 퍼져나가 마침내 한양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닿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아랑의 산들 다식에 대한 소문이 전국 팔도로 퍼져나가는 동안 그 이야기는 마침내 조선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한 여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이판서댁의 안주인 마님이었습니다. 이 마님, 그녀는 단순히 높은 지위만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한양 사교계의 여왕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그녀가 입는 옷은 다음 날이면 온 한양 아씨들이 따라 입었고, 그녀가 쓰는 놀이개는 곧바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천하가 알아주는 미식가였습니다. 그녀의 입맛은 너무나도 까다로워서 웬만한 사내 진미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맛이 없거나 성의가 부족한 음식은 그 자리에서 상을 뒤엎어 버릴 정도로 성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산들 다식에 대한 소문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요. 아니, 메밀과 쑥 따위로 천상의 맛을 내는 다식이 있단 말인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필시 총엇들이 부풀린 헛소문일 것이야.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신임하는 상단의 행수마저 마님, 저 또한 그 다식을 맛보았는데 제 평생 그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라며 혀를 내두르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괘씸하도다. 이 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맛은 마땅히 이 이판서 댁에 부엌에서 먼저 나와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름 모를 시골 주막 따위에서 나도 모르는 천하일미가 먼저 나온단 말이냐? 이것은 내 명성에 대한 도전이다. 그녀는 당장 자신의 가장 날랜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서슬퍼런 특명을 내렸지요. 너는 지금 당장 소문 속의 그 주막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그 다식을 만드는 계집을 내 앞으로 대령하도록 하여라. 만약 그 다식의 맛이 소문과 다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계집의 손목을 잘라 다시는 부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만약 그 맛이 진짜라면 내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다니. 이판서 댁 마님의 특명이 떨어지자 하인은 바람처럼 말을 달려 며칠 만에 아랑이 머무는 허름한 주막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위세등등하게 마님의 명을 전했지요. 주인 덕자는 이판서 댁이라는 말에 기겁을 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마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라는데 만에 하나 심기를 거스르기라도 하면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 신세입니다. 하지만 아랑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이자 동시에 다시 없을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걱정 마셔요, 주인장 어른. 마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니 기꺼이 가봐야지요. 제 손끝의 진심을 마님께서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랑은 자신의 운명을 건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 한양의 이판서 댁을 향해 담담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이 한양으로 떠나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를 내쫓았던 시댁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바로 어리석은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끝없는 추락이었지요. 김씨 부인은 며느리 아랑을 내쫓고 나면 그녀가 가진 모든 복이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남게 될 것이라고 굳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복덩이는 내 것이다. 그녀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녀는 또한 최근 장안에 퍼지고 있는 산들 다시개 소문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지요. 그 다식을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 아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시기심에 휩싸였습니다. 괘씸한 것, 내 집에서 배운 솜씨로 밖에서 내 행세를 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원조인데 어찌 저 가짜에게 모든 명성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당장 아랑을 흉내내어 원조는 바로 나다 라며 다식을 만들어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성공이 그저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했지요. 그녀는 아들 박서방을 닥달하여 얼마 남지 않은 가산을 털어 잣, 꿀, 대추, 인삼 같은 온갖 비싸고 귀한 재료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두고 봐라. 내가 저깟 촌뜨기 계집보다 10배는 더 맛있는 다식을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 해주마. 라며 호언장담을 했지요. 며칠 뒤 그녀는 원조 다식기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장터에서 다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서방댁이라는 이름값에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두 개씩 사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어떠했겠소이까? 김씨 부인이 만든 다식은 모양만 그럴싸했을 뿐 그 맛은 돌멩이처럼 딱딱하고 설탕에 절인 듯 달기만 할 뿐 그 어떤 깊이나 풍미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과 재료의 본성을 이해하는 지혜였습니다. 다식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에잇, 이게 무슨 다식이냐? 돈 아깝다. 역시 소문은 헛소문이었구먼. 원조는 무슨 하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다식 가게 앞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고 그녀는 비싼 재료값도 건지지 못한 채 큰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을 탐내려다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남은 복까지 걷어차 버린 셈이지요. 아랑이 마침내 한양의 이판서 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어마어마한 위세에 잠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과 끝이 보이지 않는 담장, 그리고 그 안에서 바쁘게 오가는 비단 옷의 하인들. 그녀가 살던 시골 마을 전체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곳이었지요. 그녀는 하인의 안내를 받아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안주인 이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온갖 귀한 폐물과 서역에서 건너온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차 마치 왕비의 방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이 마님이 고고한 학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아랑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값비싼 비단이나 도자기의 흠을 찾아내려는 감정사처럼 차갑고도 예리했습니다. 네가 바로 소문 속의 그 산들 다식을 만든다는 아이냐? 예, 마님, 소인 아랑이라 하옵니다. 아랑은 조금의 주눅듦도 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마님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흥, 행색은 영락없는 촌뜨기인데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좋다. 내 너의 솜씨가 소문대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 당장 내 앞에서 그 산들 다식기라는 것을 만들어 보이거라. 아랑은 군말 없이 이판서 댁의 화려한 부엌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온갖 신기한 조리 도구들과 산의 진미와 같은 귀한 식재료들을 보고도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하고 자신이 직접 가져온 작은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그녀가 고향 주막에서 늘 쓰던 메밀, 쑥, 그리고 도토리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곳이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산들 다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투박한 재료들은 다시 한번 기품 있고 향긋한 예술품으로 변해갔지요. 마침내 다식이 완성되어 이 마님의 앞에
백자 그릇에 담겨 올려졌습니다. 이 마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작고 소박한 다식 조각을 집어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지요. 소박하지만 깊은 맛, 씹을수록 퍼져나오는 향긋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만든 이의 순수한 정성. 그녀는 평생을 맛본 그 어떤 화려한 음식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아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촌뜨기 처녀의 진정한 가치를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어졌지요. 맛은 나쁘지 않구나. 이 마님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허나 음식 솜씨 하나만으로 내 곁에 둘 수는 없는 일. 내 너에게 두 번째 시험을 내리겠다. 만약 이 시험마저 통과한다면 내 너를 크게 쓰도록 하지. 이판서 댁마님은 아랑의 다음 시험을 위해 그녀를 자신의 옷을 보관하는 가장 깊고 은밀한 방, 침방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곳은 온갖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옷들로 가득 차 마치 궁궐의 의상실을 방불케 했지요. 이 마님은 그 수많은 화려한 옷들을 지나쳐 방 가장 구석에 있는 낡고 오래된 나무 괴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세월의 무게의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좀까지 쓸어 구멍이 뚫린 아주 낡은 명주 저고리 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꺼내 들었지요. 그것은 이 마님이 수십 년 전 시집 올 때 지금은 돌아가신 그녀의 친정 어머니께서 눈물로 밤을 새워 지어주신 유품과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보아라, 이 마님은 저고리를 아랑의 앞에 내밀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옷은 나에게 천하의 그 어떤 금은보화나 비단보다도 더 소중한 보물이다. 허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도 낡고 해져 버렸구나. 그녀는 아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두 번째 과제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손끝에 복이 깃들었다고 하더구나. 네 재주가 진정 그러하다면 이 죽어가는 낡은 옷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내가 처음 입었던 그날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 보아라. 만약 해낸다면 내 너의 솜씨를 인정하겠으나 만약 실패하여 이 옷을 조금이라도 더 상하게 한다면 그땐 내 너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이고, 이것이야말로 산들 다식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한 과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낡은 옷을 새 옷처럼 되돌리라니 그것은 신선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아랑을 시험에 빠뜨려 쫓아낼 구실을 만들려는 마님의 짓궂은 심술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하인들 역시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저 촌뜨기가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아랑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낡은 저고리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듯 아주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받아들었지요. 그녀는 저고리를 이리저리 살피며 그 안에 담긴 세월의 흔적과 그것을 지은 사람의 정성과 그것을 간직해온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온 마음으로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향해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허나 제게 3일의 시간과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에 이 마님은 속으로 적잖이 놀랐지만 겉으로는 좋다. 어디 내 재주를 한번 똑똑히 지켜보겠다. 라며 차갑게 허락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랑아씨, 대체 무슨 묘책이 있기에 저리도 당당하단 말이오. 아랑이 마님에게 요청한 것들은 참으로 기이했답니다. 그녀는 값비싼 실이나 비단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잘 익은 치자나무 열매 한 줌과 향이 좋은 향나무 가지 몇 개, 그리고 맑은 아침 이슬을 받아둘 깨끗한 백자, 그릇
하나만을 청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그 낡은 저고리를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낡은 옷의 바느질 땀을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완전히 해체하여 원래의 옷감 조각들로 되돌려 놓은 것이지요. 다음으로 그녀는 치자나무 열매를 곱게 빻아 맑은 물에 풀어 아름다운 황금빛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체한 옷감 조각들을 그 염료에 담가 하룻밤 동안 정성껏 물을 들였지요. 치자나무는 햇빛에 바랜 오래된 옷감의 색을 다시 선명하고 곱게 되살리는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황금빛으로 곱게 물든 옷감을 그녀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널어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향나무 가지에 불을 붙여 그 은은한 향이 옷감에 깊이 스며들도록 여러 번 훈증을 했지요. 향나무는 좀이 슬거나 벌레가 먹는 것을 막아주고 옷에 고귀하고 맑은 향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밤새 받아둔 차가운 아침 이슬로 옷감을 여러 번 헹구어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하여 옷감의 결을 되살리고 윤기를 더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다시 바늘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새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감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수십 년 전 이 마님의 친정어머니가 남겨놓은 그 원래의 바느질 자국을 그대로 따라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다시 옷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꿰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옷에 담긴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옷을 간직해온 또 다른 사람의 추억을 자신의 손끝으로 정성스럽게 이어붙이는 숭고한 복원의 과정이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나고 아랑은 마침내 완성된 저고리를 들고 이판서 댁마님의 앞에 섰답니다. 마님과 방 안을 가득 메운 다른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지 초조하고도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랑이 공손하게 백자 쟁반 위에 받쳐둔 저고리를 내밀었을 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색이 바래고 좀이 슬었던 그 낡고 초라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저고리는 마치 방금 전 근방에서 물들여 온 것처럼 은은하고도 고운 황금빛을 되찾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옷감에서는 인위적인 향수 냄새가 아닌 깊은 숲속을 거니는 듯한 맑고 청아한 향나무 향기가 풍겨 나왔지요. 이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저고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옷의 모양, 바느질 땀 하나하나가 수십 년 전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그 모습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의 정성에 아랑의 지혜가 더해져 이전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마님은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옷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까마득히 잊고 있던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 밤새워 옷을 짓던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모습과 그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메마른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랑의 재주가 단순히 물건을 고치고 만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재능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안에 담긴 가장 소중한 추억과 감정을 되살려내는 마법과도 같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님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시험하는 자의 날카로움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아가,
네가 이겼다. 아니, 너는 단순히 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이 굳어버린 마음을, 나의 이 오만한 편견을, 너의 그 따뜻한 지혜로 녹여버렸구나. 그날 이후 이 마님은 아랑을 자신의 수족처럼 아끼고 친딸처럼 대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랑에게 한양에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렇게 쫓겨난 며느리 아랑은 한양 최고의 권세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화려한 인생 역전의 첫 장을 성공적으로 열게 된 것입니다. 아랑이 한양에서 복을 짓는 아씨로 명성을 떨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녀를 내쫓았던 시댁, 박서방 댁에는 정반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마치 집안의 복을 지키던 수호신이라도 떠나간 것처럼 온갖 불운과 우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쳐왔기 때문이지요. 가장 먼저 집안의 재산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원조 다식 소동으로 큰 빚을 진 것을 시작으로 잘 되던 밭농사는 연이어 흉년을 면치 못했고 멀쩡하던 가축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 나갔습니다. 며느리 아랑이 있을 때에는 늘 넘쳐나던 곳간이 이제는 쥐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버렸지요. 복이 떠나가자 사람의 마음도 떠나가는 법. 예전에는 박서방 댁에 잘 보이려 아첨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들의 불행을 고소해하며 등을 돌렸고 급기야는 빚을 갚으라며 들이닥친 성난 장사치들에게 집안에 감나가는 세간들을 하나둘씩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서방은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쫓은 것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 생각하며 매일 밤을 술로 지새웠습니다. 그는 뒤늦게 아내 아랑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요. 그녀의 따뜻한 밥상, 그녀의 정성, 어린 옷,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집안을 지탱해 주었던 그녀의 그 든든한 존재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미치도록 그립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견디다 못한 박서방은 어느 날 밤 아내를 찾아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작정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고 집신이 다 닳도록 걸어 겨우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는 수소문 끝에 아랑이 입한서 댁 마님의 후원을 받아 큰 기와집에서 자신만의 공방을 열고 최고의 장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그녀의 공방 앞으로 찾아갔지요. 하지만 공방 문 앞에서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 너무나도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랑은 예전에 그 순박한 시골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수십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지혜를 구하려는 높은 벼슬아치들과 그녀에게 옷을 맞추려는 마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 높은 곳에서 자신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위대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과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두 사람의 격차에 깊은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느끼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이 딱한 양반 제 손으로 복을 걷어차더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이까. 남편 박서방은 눈부시게 성공한 아내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는 차마 그녀의 앞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함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녀를 본단 말인가. 그녀는 이제 나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저 높은 곳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그녀의 앞길에 다시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는 아내의 행복을 그저 멀리서 빌어주기로,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져주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랑의 공방을 한번 돌아보고는 눈물을 삼키며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인님들, 운명의 장난이란 것이 참으로 얄궂지 않소? 바로 그때 일을 마치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던 아랑이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남루한 행사액이었지만 수년을 함께 살아온 지아비의 그 익숙한 어깨와 걸음걸이를 그녀가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서방님, 아랑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녀는 즉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를 뒤쫓아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거기 서셔요. 서방님, 맞으시지요?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더욱더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한양의 복잡한 저작거리에서 두 사람의 애타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랑은 필사적으로 남편을 불렀고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피해 달아났지요. 마침내 어느 후미진 골목 막다른 길에서 박서방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지요. 아랑이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 역시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저를 보고도 이리 도망치시는 것이옵니까? 부인, 나를 용서하시오.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볼 면목이 없소.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못나고 비겁한 지압이여. 당신의 그 눈부신 앞날에 나 같은 자가 더 이상 누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 부디 나를 잊고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시오. 그의 그 말에 아랑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다가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한 순간도 서방님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저는 언젠가 서방님과 다시 함께할 날만을 꿈꾸며 이 모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잡한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남편과 극적으로 재회한 아랑은 그를 자신의 새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길바닥에 나앉아 저작거리에서 동량으로 연명하고 있는 비참한 몰골의 시어머니 김씨 부인 또한 찾아냈지요. 김씨 부인은 자신을 찾아온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눈부신 비단 옷을 입고 귀한 가마를 타고 나타난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고, 자신의 남루하고 더러운 행색은 땅바닥을 기는 벌레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바닥만 긁적이고 있었지요. 아랑은 그런 시어머니의 앞에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담긴 소반을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 밥과 구수한 시래기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 그것은 예전 아랑이 매일 아침 차려내던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밥상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늙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내 발로 복을 걷어차는 천하의 몹쓸 년이었구나. 그녀는 땅을 치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나는 내 손끝에 깃든 복이 탐이 나서 너를 구박하고 내쫓았다. 네가 쫓겨나면 그 복이 내 것이 될 줄 알았지. 허나 네가 떠나자 내게 남은 것은 불행과 빚더미뿐이었어. 이제야 알겠다. 진짜 복이란 네 손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그 착하고 깊은 마음씨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녀는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시어미를 차라리 내 손으로 때리고 내게 욕을 퍼부어다오. 내가 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구나. 아랑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용서의 빛이 담겨 있었지요. 아이고, 저 보살 같은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 좀 보소. 과연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어찌할 생각일까요?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로 참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아랑은 그저 말없이 슬프고도 따뜻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원망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시어머니의 더러워진 얼굴에 묻은 눈물과 흙먼지를 정성껏 닦아주었지요. 일어나셔요, 어머님. 이 차가운 땅바닥에 어찌 계속 앉아 계시려 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은 맑고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더욱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내가 내게 무슨 낯으로. 어머님, 아랑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덧없는 꿈과 같은 것이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을 잊는 법이지요. 저 또한 지난날의 아픈 기억은 모두 잊은 지 오래이옵니다. 그녀는 남편 박서방과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서방님과 어머님 두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어야지요. 그녀는 두 사람을 자신이 한양에 마련해둔 작고 아담한 초가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전 자신이 시집 갔을 때처럼 매일 아침 정성껏 밥상을 차려 올리고 계절에 맞는 새 옷을 지어드리며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도리를 극진히 다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녀의 그 태산같이 넓고 바다같이 깊은 마음 앞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칠 수밖에 없었지요. 아랑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옵니다.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머님, 서방님,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두 분의 복을 평생토록 정성껏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단순히 부와 명예를 되찾은 것을 넘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마저 자신의 사랑으로 구원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으니 말이오. 그녀는 자신의 복짓는 손으로 망가진 한 가정을 완벽하게 다시 지어낸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미래뿐이겠지요. 가족과의 화해를 이루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아랑의 재능은 이전보다 더욱더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명성은 이제 한양 사교계를 넘어 대궐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지요. 마침 그해 나라에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외동딸인 공주가 이웃나라의 왕자와 혼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임금과 왕비는 나라의 보물과도 같은 공주의 혼례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었지요. 특히 왕비는 공주가 입을 혼례복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온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침선장들을 모두 불러 모아 홀레복의 옷감을 짜고 술을 놓게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그 까다로운 눈을 만족시키는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신하가 최근 한양에서 복을 짓는 아씨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랑의 이야기를 왕비에게 아뢰었습니다. 마마, 그 아씨가 지은 옷은 복을 불러온다는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하옵니다. 공주님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 아씨에게 홀레복을 맡겨보심이 어떠하올지요. 왕비는 귀가 솔깃하여 당장 아랑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임무를 내렸지요. 네가 바로 그 아랑이냐? 너의 재주가 하늘에 닿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너에게 보름의 시간을 줄 터이니 이 나라의 공주가 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홀레복을 지어 올리도록 하여라. 만약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지어 올린다면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내 명성 또한 한낱 거품이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랑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왕비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궁궐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밤낮을 잇고 홀레복을 짓는 일에 몰두했지요. 그녀는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옷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주님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는 자신의 모든 정성과 선한 마음을 한 땀 한 땀 옷에 수놓았습니다. 그녀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연꽃잎으로 옷감에 은은한 분홍빛을 물들였고 금실과 은실을 섞어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한 쌍의 원앙을 수놓았으며 옷고름 끝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작은 옥놀이개를 달아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보름 뒤 그녀가 완성한 홀레복을 본 왕비와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숨을 멈추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옷에서는 단순히 눈부신 아름다움을 넘어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절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신비롭고도 따뜻한 복의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랑이 지어 올린 홀레복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공주가 그 옷을 입고 홀레를 올리던 날 하늘마저 축복하는 듯 오색 무지개가 떠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지요. 임금과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아랑을 불러 그녀의 공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내 손끝의 재주는 과연 하늘이 내린 보물이로구나. 임금은 흡족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내 너를 궁궐의 모든 의복을 담당하는 상궁으로 삼을 터이니 평생 궁에 머물며 왕실을 위해 너의 재주를 펼쳐 보이도록 하여라. 그것은 한낱 평민이었던 아랑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랑은 임금의 앞에 엎드려 정중히 그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전하, 소인에게는 이미 평생을 함께하며 모셔야 할 지아비와 시부모님이 있사옵니다. 부디 소인이 궁궐의 높은 담장안이 아닌 저작거리의 낮은 곳에서 저의 작은 재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그 겸손하고도 당찬 대답에 임금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상궁의 자리 대신 그녀의 가족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했지요. 임금은 아랑의 남편 박서방에게 나라의 곡식을 관리하는 작은 벼슬을 내려 그가 다시 가문을 일으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이 살 수 있는 한양의 번듯한 기와집 한 채와 넉넉한 재물을 하사했지요. 모든 것을 잃었던 박서방 댁은 며느리 아랑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부와 명예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남편 박서방은 아내 덕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평생의 은혜로 여기고 다시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지아비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녀의 뜻을 따르며
그녀를 외조하는 현명하고 듬직한 남편이 되었지요. 시어머니 김씨 부인 역시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며느리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재주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세상 최고라며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는 팔불출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더이다. 궁궐의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랑은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답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임금에게서 하사받은 재물의 일부를 떼어 한양의 저작거리 한복판에 아담하지만 정갈한 주막 하나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쫓겨났을 때 자신을 따뜻하게 거두어 주었던 그 허름한 주막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말입니다. 그녀는 주막의 이름을 복주막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의리 있는 주인 덕자를 주막의 대주인으로 삼아 함께 일하기 시작했지요. 복주막은 순식간에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랑이 직접 만들어내는 음식 맛이 천하일미인 것은 물론이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복처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막에는 높은 벼슬아치나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선비, 지친 나그네,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까지 신분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랑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미소를 대접했지요. 배고픈 자에게는 배부른 밥상을, 지친 자에게는 편안한 잠자리를,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주막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가는 살아있는 복 짓는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복은 바로 아랑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그 선한 의지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며느리의 통쾌한 인생 역전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적인 전설로 오래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어떤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씩씩하게 나아간다면 마침내 운명을 바꾸고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복을 짓는 며느리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아랑 아씨처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복, 그리고 이웃의 복을 풍성하게 지어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이 춘심이가 간절히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